KBS 전략연구소의 변미영 소장입니다. 이어서 이제 5강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5강에서는 이제 고객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객, 소비자의 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보기 전에 우리가 미리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고객의 욕구예요. 고객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매슬로우 욕구 5단계죠. 이 매슬로우 욕구 5단계는 시험에 아주 출제가 잘 돼요. 순서, 순서를 좀 많이 묻는 게 시험에 출제가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서비스의 욕구와 접목시켜서 질문하는 것도 제가 몇 번 출제가 된 적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우리 생리적인 욕구죠.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는 생존을 위한 의식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욕구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서비스 욕구와 접목을 시키면 양쪽으로 충분한가, 양이 많은가, 가격은 적당한가, 이런 것들의 관점이 있는 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게 생리적인 욕구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안전의 욕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전의 욕구라는 거는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신체적, 감정적으로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식자재가 안전한가, 주차장은 편리한가, 교환, 환불 이런 것들은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안전의 욕구에 속한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사회적 욕구. 사회적 욕구는 소속감, 애정의 욕구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사회적 존재죠. 사회적 존재로서 친화적이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애정의 욕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보시면 나에게 친절한가? 자, 이거는 어떤 욕구에 해당이 됩니까? 라고 하면 사회적 욕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행동에 상호작용하는가? 상호작용. 누군가와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도 어때? 이건 사회적인 관계의 욕구죠. 그리고 나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는가,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다음 존경의 욕구라는 거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환영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나를 존중하는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응대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존경의 욕구에 해당된다. 다음 자아실현 욕구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아실현 욕구는 잠재력을 극대화 하여서 자아를 완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가 자아실현 욕구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서비스의 욕구와 접목시켜 보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가 제공받고 싶은 거는 서비스에 있어서 자아실현 욕구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순서와 이거를 서비스 욕구와 접목시킨 그 의미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순서 있죠?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순서. 자, 첫 번째 문제를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품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탐색을 하죠. 그리고 그 제품, A, B, C, D 제품이 있는지, 뭐가 좋은지 대안을 평가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구매 단계. 그리고 이제 구매 후에 행동. 이렇게 다섯 가지의 순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순서대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또 각각의 이제 의미에서도 이게 그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이건 통째로 이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문제 인식 단계입니다. 자, 문제 인식 단계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은 고객의 욕구와 구체적 욕구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고객의 욕구와 구체적 요구, 니즈와 원트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뭔가 사고 싶다,
구매하고 싶다. 뭔가 욕구가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내 차가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강남역을 쭉 이렇게 가다가 횡단보도에 딱 걸려서 잠깐 멍하게 건물 위에 있는 빌딩 위에 있는 전광판을 보고 있는데 정말 멋진 남자가 스포츠카를 쫙 몰면서 해변을 쫙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정말 저 차를 타고 싶다. 사고 싶다. 타고 싶다. 그리고 사고 싶다 하는 뭐예요? 욕구가 발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욕구가 발생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욕구가 발생이 되어야 그 다음 그 결정 과정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고객의 현재 처한 상태와 이상적인 상태에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욕구를 지니게 된다. 근데 우리가 저 차를 갖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현재 처한 나의 상태와 이상적인 상태. 내가 지금 한 10년 정도를 몰고 지금 자주 장고장이 많이 나고 그게 나의 현재 상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저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훨씬 더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좀 여자 친구들 좋아할 것 같고 그 여자친구가 맨날 나보고 똥차라고 차 바꾸라고 하고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의 그 갭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뭐다? 욕구인 거죠. 욕구. 고객의 욕구가 유발되면 이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동의, 드라이브가 발동되는 거죠. 동의는 욕구를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욕구가 동기로 전환되면 이제 이거를 문제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 인식을 야기하는 이제 우리 인식을 야기하는 여러 변수들이 있어요. 특히 내부 요인, 외부 요인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내부 요인은 뭐냐? 내부 요인은 욕구 단계 변화에 따라서 욕구 수준이 변해서 문제 인식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요인이 구체적으로 과거의 경험이라던가 또는 고객의 특성, 인구 통계적 개성 또는 라이프 스타일 이게 변화함에 따라서 욕구도 같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따 설명을 할게요. 고객의 동기 그리고 생리적 요인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욕구가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의 욕구가 이런 거에 의해서 변화가 되면서 소비 욕구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외부 요인에 의해서 문제가 인식되는데 외부 요인은 뭐냐면 타인과의 관계라던가 또는 시각, 후각, 자극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보면 환경적 영향이라던가 판매 사원의 촉진 활동 이거 새로 나왔는데 신상품 한번 써봐요. 신상품이 나왔는데 이거 한번 써보세요. 기존 제품보다 훨씬 월등히 어떤 부분이 좋고 이게 딱 고객님의 딱 적합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불러일으키면 당연히 그게 소비로 구매 활동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문제 인식을 야기하는 변수 특히 여러분들 내부 요인과 내부 요인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됩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의 인식 보면 문제의 인식은 상품이 다 소모되거나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발생이 되죠.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보면 재정적 여건이 변화가 됐다. 특히 예를 들어서 내가 연말 보너스로 한 3천만 원을 타게 된 거예요. 인센티브로. 그러면 내가 계속 월급 한 500만 원 정도 타다가 3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생긴 거죠. 그럼 나의 재정의 변화가 온 거죠. 그러면 이번에 내가 지금 내가 TV 55인치인데 진짜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TV가 잘 안 보여. 그래서 이번에 한 75인치로 구매를 해야겠어 라고 이러한 재정적 여건 변화 때문에 그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용하던 상품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또는 가족 구성원이 변화된 거죠. 예를 들면 새
식구였다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한 명이 더 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뭐예요? 구매 패턴, 구매 그런 소비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 기존에 내가 구매하려고 했던 욕구에서 아이가 하나 더 생김으로써의 그 욕구가 변화가 되겠죠. 이날 욕구 충족 수준의 변화, 그리고 사용하던 컴퓨터가 자주 고장이 나서 새로운 컴퓨터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 이러한 문제의 인식이 발생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인식을 야기하는 변수에서는 내부 요인은 뭐가 있고 외부 요인은 뭐가 있는지를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대안 평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보 탐색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K7이라는 차를 사려고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면 K7과 비슷한 동급의 차들을 비교 분석하는 거죠. 이게 바로 대안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인들이 대안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을 한번 보면 시험에 아주 출제가 잘 돼요. 뭐 일반형, 연결형, 사례형, 통합형 해가지고 통틀어서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보시면 유사성의 효과가 있어요. 유사성의 효과라는 거는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었을 때 기존의 상품을 잠식할 확률이 높은 현상이에요. K7이 있었고 나중에 뭐가 나왔냐면 K7 프리미엄 자동차가 새로 출시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K7이 어때요? 판매 매출이 확 사그라드는 거죠. 이건 실제 있었던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왕이면 K7 프리미엄을 구입을 하지 K7을 구입을 하지 않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유사성 효과라고 하고, 호강 효과라는 거는 상품 평가 시 일부 항목에 의해 형성된 전반적인 평가가 그 속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른 항목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호강 효과라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유인 효과 보면 유인 효과는 기존 대안을 우월하게 평가하도록 기존 대안보다는 열등한 대안을 내놓음으로써 오히려 뭐한다? 기존 대안을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유사성 효과와 유인 효과는 조금 반대죠. 유사성 효과는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기존의 제품을 잠식하는 거라면 이 유인 효과는 오히려 뭐예요? 기존의 제품, 기존의 대안을 더 우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등한 뭔가의 대안을 내놓는다라는 거죠. 반대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예로 비타 500 한참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비타 500만 마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타 500이 엄청난 그런 붐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온 게 비타 700, 비타 1000 이 제품이 나왔는데 오히려 뭐냐면 이 비타 700, 비타 1000을 사람들이 마시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이 오히려 비타 500을 더 각인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비타 500의 매출이 더 상승되는 기존의 비타 500이 더 상승되는 효과를 얻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유인 효과다. 다음 이제 프레밍 효과는 동일한 상품이라도요,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는가에 또는 그 중거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효과. 최근에 제가 연결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된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10,000원짜리 상품을 1,000원 세일 또는 10% 세일, 어떤 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더 세일을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지세요? 이게 바로 프레밍 효과라는 거죠. 다음 손실 회피 효과라는 거는 손실 회피, 동일한 수준의 혜택과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면 사람들은 뭐예요? 이왕이면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를 회피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손실 회피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주식하는 분들에서 좀 많이 볼 수 있죠. 저도 제가 주식을 하는데 10% 그 상승과 10%의 하락이 50대 50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어느 그 종목의 주식이. 그러면 10%의 하락이 있고 10%의 상승이 50대 50이야. 그러면 이 주식을
매수 안 하죠. 안 사게 되죠. 왜? 이 마이너스에 더 민감하거든요. 이게 바로 손실 회피다. 그다음 대비 효과라는 거는 어떤 제품을 먼저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효과인데요. 딱 이게 이제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뭐냐면 고가의 고가의 상품을 먼저 보여주고 저렴한 상품을 권하면 상대적으로 뭐예요? 사람들은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는 거죠. 시험에 어떻게 사례가 출제가 됐냐면 그 옷을 사러 갔는데 양복을 먼저 보여줘요. 비싼 양복을. 그러니까 비싸니까 그 구입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와이셔츠. 이거보다 좀 더 저렴한 와이셔츠를 보여주니까 와이셔츠를 구매한 거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렴해 보여서 이게 그대로 시험 사례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바로 대비 효과다. 대비 효과다. 그래서 이 대한평가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거는 정말 꼭 거의 매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대한평가가 끝났으면 자, 실제로 이제 뭐에 이제 행동, 구매로 연결되는 단계이겠죠? 자, 우리가 제품을 구입을 할 때에는 항상 지각되는 위험 요인이 있어요. 이게 어떤 요인이 있느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재정적 위험인 거죠. 혹시 내가 지불한 가격에 비해 가치가 없다고 느끼거나 또는 내가 지불한 거 외 또 예상 외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신체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신체나 건강상 문제에 혹시 내가 구입한 제품이 좀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죠. 그리고 사회적인 위험이 있어요. 자신이 속한 중고 집단의 기준과 뭔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9급 공무원이에요. 근데 나 정말 스포츠카, 멋진 스포츠카를 내가 좀 구입하고 싶어. 근데 내가 공무원인데 왠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의 이목이 뭔가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질 것 같아가지고 막상 어때요? 그 차를 사기가 좀 망설여지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적 지위, 사회적 위험. 다음 심리적 위험이라는 거는 내가 구매한 게 내 자아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혹시 미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요새 기분 전환으로 좀 머리 염색을 좀 노랗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노랗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일반 직장인이야. 그래 직장이랑 관계가 직장인은 그냥 없시다. 직장인은 뺍시다. 직장은 중거 집단 좀 더 속하니까. 근데 이건 순전히 내 자아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평가니까. 내가 괜히 노란색으로 이렇게 염색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좀 노는 애? 이상한 애로 좀 보지 않을까? 이런 게 뭐예요? 심리적인 위험인 거죠. 심리적인 위험. 자아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 그리고 시간적 위험. 시간적 위험이라는 거는 구매한 제품을 반품 또는 수리받을 때 시간이나 노력이 그런 소요되는 그런 위험. 그리고 기능적 위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구매한 상품이 기대만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 구매 시에는 항상 이 6가지 정도의 위험을 우리가 감수하고 제품을 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에서는 고객들이 제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어때요? 이런 위험 요소들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죠. 다음 이제 마지막 5번째 구매 후 행동. 자,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하고 나서에 나타나는 구매 후 행동이 있어요. 자, 구매 후의 행동은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제품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만족해. 그럼 뭐예요? 인지 조화가 나타나는 거죠. 역시 내가 잘 샀어. 근데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별로예요. 불만이야. 뭐 이게 인지 부조화죠. 인지 부조화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는 이 제품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구입을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너무 별로라는 거죠. 별로예요. 그게 나타나는 게 뭐다 봐도 바로 인지 부조화 현상이다. 그러면 이러한 구매 후의 인지 부조화 현상을
감소시키는 전략. 시험에 아주 출제 잘 됩니다. 감소시키는 전략을 보면, 자, 첫 번째, 자신의 선택을 지지하는 정보를 탐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내가 만약 K7을 샀어. 그러면, 아, 정말 K7이 좋더라라는 그 정보만 내가 선택적으로 보는 거죠. 선택적으로. 그러면서, 아, 그래, 역시 K7이야. 내가 K7을 잘 샀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아, 근데 저는 K7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K7이 나오지? 그 다음에, 자신이 선택한 대안의 장점을 뭐한다? 의식적으로 부각을 시키는 거죠. 장점, 내 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내 차가 진짜 연비가 너무 좋아. 그리고 장고장이 없대. 이 장점을 계속해서 강화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자체를 뭐한다?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이, 뭐 또 3년 있다가 또 뭐 딴 걸로 바꿀 텐데. 좀 타다가 바꿀 텐데, 차가 뭐 다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중요하지 않게끔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대안의 장점을 오히려 의식적으로 약화시키는 거죠. 내가 만약 K7을 샀어. 그럼 비슷한 그 기업, 그죠? 경쟁사의 그 자동차에 대한 그런 장점들을 내가 의식적으로 약화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구매 후 인지 부조화를 감소하는 전략이다. 이렇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같이 5강 살펴봤습니다.